국방부가 이번 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에 돌입합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의 경고음을 뿌리는데도 공군 항공기가 동원됐다는 문건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새 대표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51%의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복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과 관련해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이번 주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이루어질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수입된 일본 혼다 자동차 내부에서 녹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를 살펴봤더니 곳곳에서 녹슨 부품이 발견됐고 일부 녹 부위에선 무언가로 표시를 해둔 자국도 있었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녹덩어리가 딱 처음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새 차에 그러니까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죠. 무패복서 메이웨더가 종합격투기 챔피언인 맥그리거와의 세기의 복싱 대결에서 10회 TKO 우승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시청한 이 경기를 통해 메이웨더는 3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오늘 JTBC 뉴스룸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5.18 당시 군의 광주 폭격 계획에 대해 단독 보도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당시 광주 상공에서 경고문을 살포하는 작업에 실제 공군이 투입됐다는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실제 공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또 헬기에서 사격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단 구성에 들어갑니다. 먼저 공군 개입과 관련한 고석승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은 시민들을 상대로 경고문을 대량 살포했습니다. 간첩 등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군이 이른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압박용 유인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경고문들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뿌려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고문 살포에 공군이 동원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505 보안부대의 문건입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5월 20일을 발표한 경고문 10만 장을 22일 새벽 공군기를 이용해 광주 지역에 살포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합참 자료에서 확인된 성남비행단 수송기의 광주 이동과 광주 비행단 전투기의 타 비행장으로의 이동 외에 계엄군이 광주 상황과 관련해 공군을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한 가지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문서엔 공군기라고만 돼 있는데 당시 과연 어떤 비행기가 광주 상공을 비행했는지, 그 비행의 경로는 어땠고 누가 명령한 것인지 등 모두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중 이동 경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당 문건에 등장한 군사인쇄소의 위치와 작업일지 등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이 문건에서 또 눈에 띄는 거는 5.18 당시 광주에 있던 전투기들을 안전 문제 때문에 전국의 다른 공군 기지로 옮겼는데 유독 수원으로는 가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수원 비행단은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대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광주 출격을 대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곳입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21일 밤에 작성된 보안부대의 문건입니다. F5 전투기 18대는 청주, 11대는 대구, 18대는 예천, 그리고 19대는 수원으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JTBC가 보도한 합동참모본부 업무철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보안부대 문건 하단에는 수원행 항공기는 전개 보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원 비행단으로 갈 예정이던 전투기 19대와 훈련기 4대를 광주 비행장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문서의 주장대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공기를 대피시킬 필요가 있었다면 20여 대만 빼놓은 건 부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게다가 이들 항공기가 가려다 못 간 곳은 마침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광주 출격을 대기했다는 증언이 나온 수원 비행단입니다. 수원에 출격 대기가 떨어진 날과 광주에서 잔류 지시가 내려온 날도 5월 21일로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으로 가려던 항공기들이 광주에 남게 된 게 수원의 출격 대기와 연관이 있는지도 특별조사단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앞서 보신 보도들은 전해드린 대로 5.18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505 보안부대 문건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가 작성한 문건 중에는 발포명령 하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고 가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우선 저희 JTBC에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505 보안부대 문건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진본이 맞는 거죠? 네, 진보는 확실합니다. 예. 505 보안부대 보안사 예하의 부대이고 예. 지금 문서에 보면 이제 2007년 당시에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문서를 확인했다 이렇게 표시도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에 작성된 문건이고 그 문건에 등장하는 발포 명령이라는 문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최초로 확인이 된 군 수뇌부의 발포 명령 증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고 발포 예. 명령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이런 발포 명령자가 확인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서를 가지고 그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그런 취재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하신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보도들과 또 다른 이야기인데 왜 그런 거죠? 네, 문서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예. 이 문서는 21-57 그러니까 21일에 작성된 57번째 문서입니다. 예. 그리고 작성 시간은 21일 새벽 0시 2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작성된 21-55번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성 시간이 21일 밤 10시 55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서가 21-01번부터 21-60번까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쭉 맞춰보면 그리고 또 각 문건들이 담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의 57번 문건은 21일 0시 20분이 아니라 22일 새벽 0시 20분에 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미 그때는 집단 발포 이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엮여지는 거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문서에는 22일 0시 20분에 작성됐다고 한다면 21일 밤 11시 15분에 유사시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같이 이미 10시간 전에 21일 오후 1시에 전남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발포, 조준 사격, 무차별 사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 시간보다 10시간 전에 이미 조준 사격,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발포를 다 한 뒤에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유사시 발포하라 자유권 그래서 자유권 성격의 명령을 문건에 나중에 따로 담아뒀다.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또 일부 문서가 오기가 됐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애초 문서를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과거사위도 이 문건을 확인했지만 이미 확인을 했었던 문건인데요. 이미 도장이 찍혀 있고 확인을 했었지만은 이거를 발포 명령의 증거로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기초로 해서 발포 명령자를 타고 올라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국방부가 이번에 이제 특별진상조사단 꾸리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는 그럼 이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뭐 이 문건을 또 넘어서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군 관계자, 특히 공군 쪽에서 조종사들의 증언이 자발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국방부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군의 비밀 자료, 또 기무사의 조난 자료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세 차례 시도 때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유선희 기자가 또 다음 주부터 꾸려질 특별진상조사단 관련해서 취재를 계속 진행할 텐데 새로운 이야기 나오는 대로 또 계속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새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한 번에 당대표 자리에 복귀했는데 하지만 앞길에는 자신에게 향하는 대선 패배 책임론과 또 한 자릿수 낮은 당 지지율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당선 직후 JTBC와의 인터뷰를 류정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득표율 51.09%로 과반을 넘겨 결선 투표 없이 당권을 쥐었습니다. 안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선거 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안 대표의 복귀로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대표를 모두 3개월 전 대선 후보들이 맡게 됐습니다. 안 대표는 당선 직후 정부 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거꾸로 펼쳐지는 코드 인사 등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의 득표율이 과반을 힘겹게 넘긴 데다가 전대 과정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부각되고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나온 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도 안 대표에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편 전대에서 국민의당은 박주현 의원과 장진영 전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새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중도 정당으로서의 당 정체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르면 확실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진 해법이 정부 여당의 안과 비슷하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안을 정부에서 받으라고 저희들이 내놓을 겁니다. 여당과 차별화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게 안 대표의 구상입니다. 내년에 17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서 후보자 내고 그리고 물론 당선자도 다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년 총선 때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그 보답, 숙제를 해나가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겠습니까? 바른정당 등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경계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심장정지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심정지한 사람한테 가서 뭐 누구랑 연애할래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이 중심을 잡으면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대표는 힘겹게 과반 득표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당내 통합에 힘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우선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그런 당원분들의 마음까지도 제가 받아서 안 대표는 이 밖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겨 전대 막판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당의 대선 평가 보고서를 새 지도부의 회의 직후에 공개하고 당 혁신에 참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때 재판부가 간단한 설명 자료만 배포해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죠. JTBC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 오늘 이어서 전해드리는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삼성 승계 작업의 중요 변수라는 사실을 이 부회장 본인도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도움을 바라는 대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는 뭘까? JTBC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취재한 결과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일 경우 사실상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 부회장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입법을 하고 여당이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큰 변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금융위 등 정부 부처 의견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요구한 이유가 정유라 씨를 위해서라는 걸 이 부회장이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 직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소집해 정유라 씨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보고받고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날 승마 지원 부족을 다그치자 직접 지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암묵적으로 서로 원하는 걸 알았고 뇌물 공여로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는 삼성 승계라는 현안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에 이 부회장이 연결된 이른바 삼각거래를 인정한 거라 다른 재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보낸 승마 지원금 7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의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최 씨가 알았고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이런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가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동향 보고를 받는 등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승마 지원 등도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그리고 승계 현안이 걸려있던 이 부회장 간의 삼각거래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몇 차례 출당의 필요성 정도만 밝혀온 홍 대표는 오늘 저녁 부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당도 살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당이 괴멸이 돼버리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또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낳아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네, 오늘 새벽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만취한 여성이 역주행해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택시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택시를 향해 달려옵니다. 택시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꺾어보지만 결국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 5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역주행하던 33살 최모 씨의 승용차가 마주오던 50살 김모 씨의 소나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택시와 부딪힌 뒤에도 600m를 더 달려 이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차량은 마주오던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을 들이받쳐 2차로로 튕겨나갔습니다. 이후 또 다른 승용차에 다시 부딪히는 등 연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의 차량에 탑승한 34살 이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 최 씨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갓길에 있다가 돌아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2, 3차로에 주행하다가 돌아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히 밝혀질 부분이에요.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이번엔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50대 여성이 잠든 남편의 성기 일부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무시해서 분노가 치밀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남 여수의 119 센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54살 김모 씨가 자고 있던 58살 남편의 성기 일부를 흉기로 잘랐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출동한 구급 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우리 아줌마한테 이런 했어요. 그냥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법인입니다. 제발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진짜 힘을 크셨어요. 김 씨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이 돈 외에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하고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거나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평소 또 자기 무시하던 행동들 이런 게 쭉 머릿속으로 생각되다 보니까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기저귀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죠. 기저귀는 생리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규제도 그렇고 담당 부처도 전혀 다릅니다. 기저귀가 더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백일영 기자입니다. 한 육아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기저귀도 생산하다 보니 불안을 호소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리대와 기저귀는 관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리대는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기저귀는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리도 생리대는 식약처,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생리대는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기저귀는 그것보다는 이제 분면 처리라든지 위생 처리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기저귀도 생리대만큼이나 엄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접착제가 되게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저귀나 팬티 라이너는 상시적으로 착용을 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기저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식약처가 관리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역시 신고 대상일 뿐 사전 허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업체들은 지난주 생리대 성분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함께 생산하는 기저귀 성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고어텍스라고 들어보셨죠? 고급 아웃도어 제품에 쓰는 기능성 원단입니다. 이 제품을 대형마트에선 볼 수 없어서 좀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원단 납품업체가 비싼 가격을 유지하려고 마트에서 못 팔게 한 것이었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사에게 3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대형마트에선 고어텍스 제품을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어텍스는 외부 바람이나 물기를 막는 고가의 기능성 원단인데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많이 쓰입니다. 재고 2월 상품 처리나 할인 행사를 통해 마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고어사는 대형마트 판매를 아예 막았습니다. 유통점 사이 가격 경쟁으로 제품값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기면 제품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고어사는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품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 채널 선택권이 과도하게 간섭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서울로 7017로 변신한 서울역 고가도 오늘 붐볐습니다. 개장 100일을 맞은 그곳에 김진희 기자가 가봤습니다. 하나, 둘, 셋. 휴일을 맞은 서울역 고가 보행길에 꽃 사진관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이런 정취를 맛본다는 거 참 좋아요. 개장 100일 동안 380만 명이 서울역 고가 보행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그늘막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앉고 싶은데 사실은 저기도 더워요. 서울시가 급히 그늘막과 텐트를 설치했지만 쏟아지는 햇빛을 모두 막기엔 부족합니다. 그늘막이 없어서 햇빛이 너무 뜨겁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이렇게 곳곳에 양산을 배치하고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행길 바닥에서 균열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고 지난 5월엔 개장한 지 열흘 만에 한 외국인이 투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100일간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점차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도 고가 보행길을 밟았습니다. 서울시는 개장 100일을 맞아 서울로 100일의 자연 전시회를 다음 달 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예, 오늘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무패복서 메이웨더와 격투기 최강자 맥그리거가 겨룬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죠? 네, 바로 메이웨더입니다. 10회 TKO로 이겼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여러모로 화제가 됐습니다. 두 선수는 이번 경기로 모두 4,500억 원의 수입도 올렸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10회 메이웨더의 소나기 주먹이 연이어 맥그리거의 얼굴에 꽂힙니다. 다리가 풀리기 시작한 맥그리거는 결정적인 오른손 훅을 맞고 휘청거렸습니다. 메이웨더가 더 거세게 몰아붙이자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10회 TKO 승을 거둔 메이웨더는 관중석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세계의 대결은 이미 경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49전 전승을 기록한 메이웨더는 은퇴를 번복하고 2년 만에 복귀했고 맥그리거는 이번이 복싱 데뷔 무대지만 종합격투기에선 최강자였습니다. 이 경기는 미국에서만 5천만 명,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시청하며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경기에선 승패가 갈렸지만 돈잔치에선 패자가 없었습니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는 대전료와 TV 시청료, 경기장 입장 수익 등으로 각각 3,400억 원과 1,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If I see an opportunity to make 350 million in 36 minutes, why not? I had to do it, but this is the last one. 50전 전승으로 전설 로키 마르시아노의 기록을 뛰어넘은 메이웨더는 또 한 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전날까지 설전을 펼쳤던 두 선수는 경기 직후엔 서로를 치켜세우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조선업은 유독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최근 STX 조선소에서 난 폭발 사고를 기억하시죠? 그때 숨진 4명도 모두 물량팀에 소속된 임시직이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물량팀을 바로 정규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취부 담당 최모 씨는 15년차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4대 보험도 남의 얘기입니다.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이른바 물량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쏘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그런 입장이니까 항상 뭐 일이 떨어지면 물량팀은 1순위로 쳐내야 하니까. 임금 체불이나 부상을 당해도 처리가 힘들고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떠넘기는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황당한 경우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가 촉박하거나 위험이 뒤따르는 공정에는 물량팀이 저가로 투입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면은 50만 원 적자, 안 하면은 100만 원 적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 실정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청과 상위 협력 업체는 위험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잔업을 돌리고 삭제를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성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물량팀들을 써서라도 작업을 빨리 해라는 그런. STX 조선소 폭발로 숨진 4명도 물량팀 소속인데 가스로 가득 찬 탱크 속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작업 물량이 집중되는 조선업 특성상 물량팀을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과 임금, 보험 가입 등의 문제는 원청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2달을 맞습니다. 빨라진 건 좋은데 강원도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 도로 덕분에 관광객이 몰려서 경기가 살아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주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구간에 새로 만들어진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주말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모두 1,843만 1,000대의 차량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보다 많습니다. 고속도로 종착지인 양양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 북부 지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내와 주요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고 대형 숙박시설도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으로 가는 기존 경로였던 44번 국도 주변 상권은 울상입니다. 도로에 아예 차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고도 차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진짜 많아요. 월 50만 대가 이용하던 미시령 터널은 지난달 이용 차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통행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강원도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역시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이 감소한 인제군의 경우 강원도에서 각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역에 따라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일본 혼다 자동차에서 녹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후에도 저희 뉴스룸에 시청자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를 살폈더니 곳곳에 녹슨 부품은 물론이고 일부 녹 부위에는 무언가로 표시해 놓은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 기자가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제보 파일 6001을 마련했는데 그 첫 순서로 이승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저희 JTBC 제보 사이트엔 일본 혼다 자동차 차량에 녹이 슬어 있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락을 돌려보다 자매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요. 언니와 동생이 나란히 이달 초에 혼다 자동차를 샀는데 2대 모두에서 녹이 발견됐다는 제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3일날 계약을 해서 5일날 차를 받았고요. 언니는 코드를 샀어요. 6일날 차를 받았어요. 11일날 이제 그런 지인한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듣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둘 다가 차가 엉망이더라고요. 두 자매가 산 어코드와 CR-V는 혼다 자동차의 인기 모델입니다. 자동차 공학 전문가와 함께 운전석 안쪽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대시보드 부품을 고정시켜주는 부위인데 녹이 상당히 좀 심하게 번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무언가로 표시해놓은 자국도 눈에 띕니다. 혼다 측이 녹이 쓴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녹 위로도 이제 매직이 가 있거든요. 제작 후에 부식이 발생한 다음에 그 부위에 대해서 일부 표시를 한 걸로 보여져요. 녹이 쓴 부품은 동승석 대시보드 안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동생이 구매한 CR-V에선 뒷좌석 차대 부분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산지 5일 만에 이런 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몇천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녹이 있는 차를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이가 없는 거죠.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제 갓 한 달 된 새 차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운전대 안쪽을 보면 녹이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미니 카메라로 직접 찍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일부 부품 전체가 녹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변속기 앞쪽에 있는 부품도 녹이 번져 있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만져보니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돌이 안 된 애기가 있어요. 그럼 저 녹가루가 에어컨을 틀게 되면 공기 중으로 타고 올라올 건데 이거를 애기가 마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열받는 거고요. 한 시민단체엔 피해 신고가 63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지만 혼다코리아 측은 녹만 제거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녹이 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며 마킹은 용접 검수 표시일 뿐 녹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초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강제하는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만 봉이라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JTBC 이승표입니다. 3년 전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온 거라면 넓게 봤을 때 다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수당이나 퇴직금도 상여를 포함한 액수에 맞춰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 그간 못 받은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1심 선고 결과가 31일 나옵니다. 판결에 따라 오고 갈 액수가 상당한 데다 또 유사한 소송이 100건 가까이 기다리고 있어 산업계와 노동계 말 그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바꿔놓은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 박영우 기자가 전합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기아자동차 노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기준이 나온 만큼 당연히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매년 임금 협상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왔는데 이를 소급해서 달라는 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기아차 소송에 걸린 금액은 3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2만 7천 명의 기아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급액은 1조 8천억 원. 여기에 퇴직금 등을 합하면 최대 3조 원가량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재 약 100건이 진행 중인데 기아차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물어야 할 금액이 최대 21조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업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양측은 일자리를 내세워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기아차 측은 해소된 당장 막대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협회도 가세해 인건비 급증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에선 회사 측이 지급하지 않았던 통상임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항소가 이어지며 소송전은 장기화할 공산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건건이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나서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만든 북한인권재단이란 통일부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했던 북한인권법이 무려 11년 만에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곳이 공식 출범도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마포구 번화가의 한 사무실. 북한인권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2,390제곱미터, 723평 규모의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해 이미 인테리어까지 마친 이 넓은 사무실에는 현재 통일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사 추천 문제로 또 갈등하면서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도 국가 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통일부는 지난해 사무실 임대와 인테리어, 직원 채용 등에 10억여 원을 썼습니다.
올 들어 출범이 미뤄지며 직원 수는 줄였지만 5년이나 빌린 사무실 임대료는 월 6,200만 원씩 빚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지불해야 할 각종 체납액은 벌써 8억을 넘었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상황. 하지만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해 언제 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우주복을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는 생각 드셨죠? 이 리포트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공개했습니다.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뚱뚱한 우주복과 둔한 움직임. 우주인들은 늘 두껍고 부피가 큰 우주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그려진 얇은 우주복을 입은 남성. 테슬라의 CEO로 잘 알려진 미래 설계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SNS에 공개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나사는 왜 이런 걸 못할까? 이것이 우주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머스크는 이 우주복이 모형이 아닌 실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진은 스페이스X의 우주복은 그동안의 우주복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해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재활용 로켓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는 지난 22일 대만 위성을 쏘아 궤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Time frame. Best case 10 years, worst case 15 to 20 years. 머스크의 꿈이 화성에 언제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살충제 파문에 계란 판매량이 크게 줄자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이마트는 어제부터 30개들이 알찬란을 5,980원으로 기존보다 500원 인하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같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계란 한 판 값이 5,000원대가 된 건 AI 발생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보험사들이 지난 9년간 실손보험 계약자들에게 더 거둔 보험료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판매된 상품 가운데 41만 건에서 보험료가 과다 책정돼 환급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훔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를 작물로 넘겨 중국에 팔아온 일당 10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절도와 매입, 수출 등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년간 수백 대를 밀반출했습니다.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해 적어도 3명이 숨졌습니다. 하비는 최대 시속 200km가 넘는 위력을 보이다가 열대 폭풍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폭우를 퍼붓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1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내일 날씨 알아보죠.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밤새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비가 예보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12년 발달장애인 6명으로 시작한 작은 악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원이 17명으로 아주 어엿한 오케스트라가 됐다고 하죠. 네, 그 이름은 라운제나, 순우리말로 기쁜 우리를 뜻합니다. 몸이 불편한 단원들은 서로 기다리고 또 참으면서 정말 우리가 됐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이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서울신대 콘서바토리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이완희입니다. 26살 발달장애인 완희 씨는 12년 전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이 왜 좋아요? 오케스트라 활동할 수 있어서. 그리고 바이올린의 매력이 어떤 걸까요? 고음이 매력입니다. 시설밖에 없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절망적이었어요. 음악 시작하고는 계속 그냥 거기 매달렸죠. 완희 씨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전날 연습이 시작되자 산만하던 분위기가 순간 바뀝니다. 악보를 보며 귀 기울이다 자기 순서에 맞춰 연주를 시작하고 그냥 빼겠습니다.
지휘자의 매서운 지적을 군소리 없이 따릅니다.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들도 마음으로 연주에 동참합니다. 없어요? 바꾸가 없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뭐가 없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지루함을 못 이겨 깜빡 잠이 들기도 하지만 음악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연습은 4-5시간, 6시간에 엄청 많이 연습하고요. 걱정되는 건 없어요? 네. 그냥 좋기만 해요? 라운제나와 함께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는 다름이 만드는 조화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다르고요. 다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주하면서도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드디어 공연 당일. 전날 가장 설레는 밤을 보낸 단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몫을 다한 이들에게 박수가 쏟아집니다. 라운제나 단원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JTBC 강거들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각자 다른 상황 속에 함께 만든 소리라 더욱 아름답게 들립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랬길 바랍니다. 네,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